자, 오늘 영상 강의는 이제 이온결합이랑 그 다음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공유결합 개념 설명하고 이제 뒤쪽 가보시면 이온결합 있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과 금속결합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뒤에 금속결합부터 해서 마지막 내용은 뭐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온결합을 비교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게 공유결합이고 또 공유결합 관련해서 뒤에 아예 챕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유결합에 대해서 167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극성이라고 하는 공유결합의 뭐 특이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먼저 아예 4단원의 극성 파트로 넘어가셔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먼저 이온결합 설명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 가보기 전에 일단 152쪽에서는 지금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뒤로 가서 먼저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NaCl의 구조로 볼 수가 있는데, 자, NaCl 같은 경우는 일단 특성이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인 Na+와 음이온인 Cl-가 서로 단단히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단단히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기 전도성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류되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기가 흐른다. 즉, 전기 전도성은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존재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고체 상태에서는 단단히 규칙적으로 결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의 특징은 먼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와 같이 지금 풀막끼리의 인력으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액체 상태 볼게요. 자, 액체 상태 가로치고 용융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용융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얘네들이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 화학 상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액체 상태에서 두 가지 상태가 있었죠. 자, 하나는 그냥 액체, 하나는 수용액이 존재를 했어요. 자, 그럼 액체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녹아서 말 그대로 고체에서 액체라는 상태로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NaCl이 완전히 녹아서 리퀴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가로치고 L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수 자체가 물수를 의미해요. 즉, 얘는 NaCl 고체를 물에다 넣고 녹인 수용액 상태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AQ라고 쓸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액체 상태에서는 지금 이온 결합이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 약해져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뭐냐?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뜻과도 같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 분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액체 상태에서는 지금 용융액 상태에서는 이온들끼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줘서 풀마라고 하는 극이 존재를 한다면 지금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다가 화학식 한 번만 써줄게요. 염소기체는 Cl2를 의미해요.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고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속 나트륨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기체라고 하는 것은 가스 상태로서 G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단 받아들이는 과정은 NaCl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Na 같은 경우는 3주기 1족 원소죠.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3주기 17족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왼쪽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간다면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을 가진다 했었죠. 이유는 여기 주기율표 상에서 우리는 18쪽의 원소를 모방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쪽에 있는 원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한 개 더 받아서 지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자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1쪽 같은 경우는 전자를 뭐 7개 더 받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를 잃어서 지금 주기가 바뀌면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NA는 NA 플러스 그리고 CL은 CL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때 지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반대 극끼리는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CL 마이너스가 가고 플러스 극에는 CL 마이너스가 가고 마이너스 극에는 NA 플러스가 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결과적으로 먼저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가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가는데 자, 이때 보면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과정 밑에다 한 번만 써줄게요. 자, 그래서 지금 플러스 극에서는 일단 CL-가 전자를 잃어서 그냥 CL이 되고 이때 전자를 잃었으니까 잃은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밑에서 보면 이 CL-가 Cl2 플러스 E 전자가 되는데 얘가 똑같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Cl2가 형성되는 과정은 뭐냐? Cl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수식 자체가 얘네들을 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NaCl이니까 여기서 Cl이 2개 지금 발생을 했다면 그와 동시에 NA도 2개 발생했겠죠. 자, 그래서 Na 플러스가 이제 2개가 만들어졌을 때 얘는 전자를 받아서 Na라는 금속 나트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 반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플러스 극쪽으로 가는 건 염화 이온인데 이때 얘들은 전자를 잃어서 지금 기체 상태가 된다. 그리고 나트륨은 다시 이제 얘네들 원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그냥 금속 상태, 고체 상태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온 결합에는 이제 위에서와 같이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옥텟 규칙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옥텟 규칙은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대부분 따라야 하는 특성,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옥텟이라고 하는 접두어 옥트 자체가 8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8이라는 거 우리 되게 어디서 많이 봤었죠? 우리 저번 시간에 오비탈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제 n은 1짜리, n은 2짜리, n은 3짜리가 존재를 했고 뭐 1s, 2s, 2p, 3s, 3p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1s에서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찾죠. 지금 n이 1일 때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를 최대 2개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몇 개였냐면 8개였죠. 이유는 지금 s오비탈은 1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에는 2개 들어갈 수 있고 p오비탈은 EPX, EPY, EPZ에서 오비탈이 3개이기 때문에 전자는 2개.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전자는 총 6개. 더하면 8이 나오죠. 자, n이 3일 때 세 번째 전자 껍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옥텟 규칙이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볼 때 지금 18쪽 원자들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를 8개 가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정한 족들 18쪽 자체를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정의는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을 모두 불러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8쪽 원자들의 특징, 우리 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얘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뭐 다른 원자랑 결합해서 전자를 잃으려 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자, 먼저 1주기 18쪽에 해당하는 헬륨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과 전자를 2개 가집니다. 네온 같은 경우는 8개를 가지죠. 그리고 아르곤, 3주기 18쪽에 해당하는 아르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를 8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옥텟 규칙은 뭐냐면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뭔가 결합을 하거나 이온을 형성하고자 할 때 얘들은 어떤 경향성으로 결합이 일어나냐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자 8개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죠. 즉, 여기서는 우리가 옥텟 규칙은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옥텟 규칙은 언제 발생하냐? 화학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공유하면서 지금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다가는 화학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거나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죠. 주고받는 건 뭐냐면 이온결합이에요. 그리고 공유한다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유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배울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모두 옥텟 규칙, 가장 바깥쪽에 전자 8개를 채우고자 하는 법칙을 따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옆에 보면 주위에 되어 있고 헬륨의 전자 배치 나와 있어요. 자, 헬륨은 전자를 최대 2개까지만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8개를 채워서 안정해지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H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유는 H는 1주기 18족 원소 He를 모방하죠. 그래서 얘는 전자 8개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운다. 2개까지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온의 형성과 옥텟 규칙이 있어요. 자, 먼저 양이온은 우리 그냥 정말 기본 개념으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생기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얘들은 전자를 잃어서 전자 배치를 이루는데 이때 잃는 전자는 뭐냐면 원자과 전자입니다.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얘네들이 전자를 잃을 때의 경향성은 우리가 처음에 전자를 쌓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쌓아줬기 때문에 빼줄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것부터 채워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 2s랑 3s랑 비교할 때는 당연히 3s가 에너지 준위가 더 높다. 다전자 원자에서는 3s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3s라고 한다는 거는 어쨌든 껍질이 2s보다는 더 수가 크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을 형성할 때의 특성은 원자과 전자를 잃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3주기 2족 원소예요. 그래서 얘들은 마그네슘이고 원소 번호가 12 플러스인데 이때 전자를 잃으면 마그네슘 2 플러스가 되고 지금 여기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2개를 잃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개수가 8개이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음이온 볼게요. 그럼 음이온은 이번에 전자를 얻어서 생기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있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2주기 16족에 해당하는 원자로서 얘들은 18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2개를 받으면 되죠. 자,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2개 받아서 결과적으로 바깥쪽에 마찬가지로 전자가 8개 꽉 차 있는 O2-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도 이제 물어보기도 하니까 밑에다 필기해 주시고 마그네슘도 한번 필기해 줄게요. 자, 그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는 애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지금 이온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 마그네슘 2+와 전자가 2개 떨어져 나온 전자 2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양상을 가진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온 결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얘들은 서로 반대의 양자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앞서서 화학 결합 말씀을 할 때 전자를 주고받거나 공유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온 결합의 형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금속 원소의 원자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먼저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한 후에 이 이온들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일단 염화나트륨의 이온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염화나트륨은 NaCl이라는 화학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Na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지금 없애준다면 상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을 거고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얻는다면 상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서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은 염소 원자한테 전자를 한 개 줍니다. 그래서 나트륨 입장에서는 원자과 전자를 한 개 잃는 거고요. 염소 입장에서는 지금 나트륨 원자로부터 전자 한 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전자가 아예 움직이고 나면 이 나트륨 원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Na 플러스가 되죠. 염소 원자는 지금 전자를 한 개 얻었으니까 Cl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럼 이 풀막끼리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정리만 해본다면 첫 번째, 전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온이 형성된다. 그럼 이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인력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온 결합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하고 갈게요. 방금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플러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서로 반대 극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반발력은 반대 개념이겠죠. 즉 얘는 같은 극끼리 플러스와 플러스끼리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끼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반발력은 도대체 뭐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은 어쨌든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앞서 우리가 원자의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반발력은 어디냐면 원자핵과 원자핵, 그리고 전자와 전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언제 이온 결합을 형성하냐면 먼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풀막끼리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자, 근데 너무 가까워진다면 이제 전자와 전자끼리 좀 더 가까워지고 원자핵과 원자핵끼리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지금 밀어내고자 하는 힘인 반발력이 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언제 형성되냐면 이제 가장 안정한 시기에 형성이 되겠죠. 얘네들은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었냐면 화학에서는 안정한 것과 불안정한 것이 있었는데 안정하다라고 한 건 에너지가 낮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은 것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연결지어서 외워줄게요.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죠. 그러면 인력이 지금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온 결합을 점점 형성할 수 있다라는 뜻일 거고 그럼 원자들이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안정하다라고 하는 건 곧 뭐냐면 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 뭔가 반발하는 힘, 지금 서로 밀어내고자 하는 힘인 반발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인력이 작용을 한다면 에너지가 점점 낮아진다, 안정해진다. 그리고 반발력이 커지면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 지금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가 아마 내신에서 한 번쯤 나올 건데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빨간색 표는 전체 에너지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아래로 쭉 가다가 위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꼭지점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자체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값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이 에너지 자체가 이온 결합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에너지 값이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방출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낮은 시점에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온 결합이 특정한 상황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건 뭐 어떤 에너지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가 제일 낮아진 시점으로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에너지가 제일 낮은 시점에 존재한다는 거는 그 이전 상황 자체가 어쨌든 이 상황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에너지가 높은 것에서 낮은 쪽으로 가. 그 말은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방출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온 결합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방출이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R 0값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X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 Y축은 에너지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점이 여기 찍힐 때의 이 X값은 이온이 형성될 때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이온 결합의 형성 거리 자체가 결국에는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말 그대로 이온 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온 결정 내지는 이온성 고체라고 하는 건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염화 이온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트륨 이온이 서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 한번 볼게요. 얘는 우리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다뤘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온의 전하에 따라서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져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온의 개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이 따르는 법칙이 뭐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럼 중성이라고 하는 건 전하량이 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이온 결합 물질이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결론은 양이온의 전체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체 전하량은 양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이 해당하고 이때 우리가 전하는 어떻게 하냐? 전하는 주기율표상에서 보시면 돼요. 주기율표상. 자, 그래서 아신다면 필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1조, 2쪽, 그리고 17쪽, 아니다. 여긴 3개로 할게요. 16쪽, 15쪽, 16쪽, 17쪽 정리를 해보면 일단 1쪽과 2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전하를 형성해서 양이온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1개에 이르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2족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음이온 볼게요. 그럼 17쪽은 전자를 1개만 얻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져요. 16쪽은 마이너스 2, 15쪽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지금 왼쪽에서 의미하는 양이온의 전하와 음이온의 전하가 각각 족 번호를 따라간다라고 캐치해 주시면 여기 표 내용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나와 있는데 먼저 결정의 부스러짐과 쪼개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온 같은 경우는 매우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에다가 내가 힘을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층이 밀렸는데 문제는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서 강한 전하를 띠는 이온들끼리 반발하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정이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 이렇게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물에 대한 용해성 존재해요. 자,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대해서 대체로 잘 녹습니다. 그 이유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흩어져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지금 플러스를 띠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다른데
N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O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H가 둘러싸고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해 줄게요. 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쌍극자 모멘트 할 때 배울 거지만 O는 여기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워요. 부분적인 음전하. 자, 그리고 H 같은 경우는 얘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쌍극자 모멘트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O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진다. 그리고 H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진다. 그럼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O가 Na 플러스를 둘러싸서 지금 움직이게 될 거고 Cl 마이너스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H가 둘러싸서 얘네들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한번 볼게요. 전기 전도성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있어요.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는 이온이 자유로운 이동 여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전기 전도성이 존재.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면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존재를 해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보면 일단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유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정전기적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쿨롱 힘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여기 값은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선 이렇게만 메모를 해둘게요. 자, 지금 일단 F라고 하는 정전기적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K라는 상수 곱하기 지금 두 입자의 전하량 나누기 R 제곱값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여기서는 지금 정전기적 인력은 전하량에 비례하죠. 그리고 지금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두 입자의 반지름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정전기적 인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온 결합이 커져서 녹는 점이 높다라는 뜻인데 이때 얘네들이 크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먼저 이온 사이의 거리는 짧아야 돼요. 그리고 이온의 전하량은 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하나 표시하면 될 게 전하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전하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NaCl이 있을 때 얘네들의 뭐 분자량, 원자량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이온 상태에서 얼마의 전하값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NaCl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결합으로 생겨요. 그럼 Na 플러스의 전하량은 플러스 1, Cl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지금 표는 몇 가지 이온 결합 물질의 이온 사이 거리와 녹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NaF, NaCl, Na 브로민으로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FCl 브로민, 얘들 일단 모두 다 같은 17족 원소죠. 근데 지금 차이점이 F는 2주기, Cl은 3주기, 그리고 브로민은 4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주기에서 4주기로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반지름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족일 때 주기가 증가한다면 반지름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 이유는 전자 껍질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아, 지금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곧 여기서 Na 다 똑같은 앤데 변하고 있는 건 FCl 브로민 같은 족에 대해서 주기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지름의 차이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다. 이걸 캐치하라고 했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되고 이때 거리가 증가할 때 녹는 점은 낮아진다. 이유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옆에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온 파트 한 거고, 그 다음에는 공유결합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의 양상과 조금 다른데, 공유결합은 먼저 특성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일단 아까 앞서서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끼리였는데 이번에는 비금속 원자들 간에 공유하는 결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형성을 보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비금속 원자, 비금속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비금속 같은 경우는 특성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할까요? 얻어야 할까요? 자,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앞에서는 이 전자를 아예 지금 양이온을 형성하는 지금 전자를 잃어야 하는 금속으로부터 뺏어왔는데 이번에는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가 필요한 애들끼리 공유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전자를 내놓으니까 이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A 원자와 B 원자가 서로 같은 개수만큼 내놓은 것이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한번 수소의 공유결합 볼게요. H2의 형성 과정. 자, 그럼 H라고 하는 애는 원소 번호가 1이죠. 그럼 얘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 더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소 두 개가 결합하는 수소 H2의 공유결합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금 전자를 한 개 공유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자를 한 개씩 내놓아서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합니다. 전자쌍 한 쌍.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이유는 여기서 잘라서 생각해보면 얘 이제 전자 두 개 됐죠. 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얘 전자 두 개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한 개를 주는 만큼 한 개를 더 받는 건데 이게 준다는 것이 결국에는 같이 쓰는 거지 완전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한 개씩을 공유한다면 한 개를 더 받는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의 공유결합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수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 한 개씩 더 받으면 되겠죠. 산소는 지금 2주기 16족 원소예요. 그럼 얘는 18족 거 모방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산소는 전자 2개가 더 필요해요. 전자 2개. 자, 그럼 지금 H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얘는 헬륨을 따라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어서 전자를 한 개 공유해 줄 수 있을 거고 또 지금 2개까지기 때문에 얘는 한 개를 줄 수 있는 놈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개 한다면 물 입장에서는 전자 한 개 더 생기고 여기서 한 개 더하면 한 개 더 생겨서 최종적으로 H2라는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와 같은 전자 배치는 우리 앞서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공유결합의 종류 있는데 먼저 단일결합 같은 경우는 제일 기본적인 것, 즉 두 원자 사이에서 나 하나 너 하나 해서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자쌍 한 개라는 것은 곧 전자 두 개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플루오린화 수소가 존재를 해요. 자, F 같은 경우는 2주기 17족 원소죠. 얘도 전자 한 개를 더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각각 한 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를 한 개씩 공유를 함으로써 전자쌍을 한 개 형성하고 이때 여기서 지금 공유된 전자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쌍 한 개를 단일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줄게요. 공유된 전자는 두 개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 단일결합은 전자쌍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이중, 삼중은 전자쌍 개수가 바뀌는 것이라고 접근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여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삼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 세 개를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자, 이 중 먼저 이산화탄소 한번 보면 일단 O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두 개를 필요로 해요. 얘는 16족이에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전자 4개를 필요로 해요. 얘는 14족이니까. 자, 그럼 C 입장에서는 전자 4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자 두 개를 공유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전자 배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O를 2개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탄소가 첫 번째 산소와는 전자를 2개씩 공유함으로써 전자쌍 2개를 공유합니다. 그럼 여기선 마찬가지로 공유된 전자는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산소 입장에서는 플러스 2. 탄소 입장에서도 여기 하나에서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에서도 산소 플러스 2, 여기서도 플러스 2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들은 플러스 2만큼 전자를 2개씩 얻은 거고,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4개 얻었습니다. 이유는 전자를 2개 공유하는 지금 이중결합을 2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쌍 3개를 공유하는 삼중결합도 한번 볼게요. 여기 예시 보니까 HCn이 나와 있는데, 자, 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 4개 필요해요. H는 전자 1개, 그리고 N은 C와 O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자 3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C는 전자 4개를 필요로 하는데 H 입장에서는 1개만 필요하니까 1개 더 얻었고, 여기서 C도 1개 더 얻었죠. 그리고 N 입장에서는 3개를 더 필요로 한데 N이 3개를 더 받음에 따라 동시에 C도 3개 더 받아서 총 4개를 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되게 유사한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두 원자 사이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근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너무 가까워지면은 반발력이 커지고 그냥 가까워지면 인력이 작용해요. 이때의 에너지 변화, 이것도 앞에서와 똑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유결합은 언제 형성되냐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 그림도 되게 익숙하죠. 우린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공유결합이 형성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여기 값 자체가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때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인 이 값이 조금 쓰는 양식이 다른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길이 또는 공유결합 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이 공유결합 길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확대경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길이가 작다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짧은 결합끼리 지금 더 단단하게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보기 위해선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거 듣고 그 다음에 뒤에 극성 결합 하시면 이제 과거에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나오고 걔랑 연결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